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6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이제 큰 돈을 2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2번을 벌었는데 한 번은 리먼이 끝나고 나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이제 판매를 하실 때 임대가 미리 맞춰져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도 임대감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임대가 맞춰져 있다니까 되게 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일단 임대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참 그 부분이 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분양이 주로 업인 사람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잖아요. 분양가가 정해지면 역산을 해서 뭐 수익률을 뭐 4%든 5%든 맞춰놓고 그거에 대해서 임대가를 거꾸로 산정하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물어보면 그럼 당신이 그럼 임대 쓰고 그냥 팔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편하죠.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보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호가에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략적으로 매매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더 고가에 팔기 위해서 임대 가격만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납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100% 주고 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 돈 주고 내가 월세 받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주변에 있는 시세를 봐야죠. 그 시세하고 비슷한지를 봐야 돼. 무조건 맞춰졌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대부분은 팔기 위한 전략이 사실은 그거잖아. 팔기 위해서는 임대 맞춰줬다. 그 다음에 뭐 잔금 치자마자 바로 월세 들어온다. 바로 이자 감당하고 얼마씩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허수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처럼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건물이나 그 주변 건물에 대해서 월세, 임대가 정도만 체크만 해봐도 형평성이 맞으면 되는 거고 그게 형평성이 안 맞고 조금 비싸다 싶으면 이게 일부러 조금 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매 시세, 임대 시세 파악하는 게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보통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물론 분양 대행을 하시니까 주변을 보면서 또 확인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도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포털에서 딱 모이는 건 없어요. 이제 데이터가 지식산업센터가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는 없지만 예전부터 이제 저는 사실 중개법인도 하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중개법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네이버 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란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네이버 부동산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 매매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라든지 그쪽만 좀 체크를 해보더라도 거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이버에서 보는 거는 그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또 네이버 매물은 허위로 올릴 수 없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는 건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는 부분이 제일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쓰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조금 손품만 팔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죠. 그냥 막 임대 수익이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데 이런 거에 그냥 혹해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분양서부터 일반 매물 사는 것까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에서 뭐 계약 진행부터 입주까지 뭐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서로 얘기가 달라졌을 때 해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전에 이제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 청약을 한다든지 뭐 입주 양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뭐 물건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 거고 분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수요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편 중에 하나로 나온 거고 그거는 차지하고 실제 분양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계약금 10%를 넣게 되는데 이 입금 계좌가 대부분 다 이제 신탁 계좌입니다. 신탁 계좌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더러 이제 시행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륜건설이 그랬고 최근 이제 반도건설 뭐 이런 데들이 SK건설도 가끔 그랬고 시행하고 시공을 같이 한 경우에는 입금 계좌가 건설사 계좌가 될 수 있지만
있지만 시행하고 시공이 다른데 신탁 계좌가 아니면 조심을 해봐야 돼요. 아, 그건 또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신탁에다가 위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신탁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계약금을 놓고 나면 이제 중도금 부분 여기서 이제 개인으로 지금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으로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계약서를 쓰면 그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할 수 있죠. 그 해당 호실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지식산업센터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서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이제 정해진 날 회차에 이제 중도금을 자설을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도금에서 또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중도금이 이제 좀 공신력이 없는 건물일수록 이금융권에서 중도금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금융권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순간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를 할 때는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양받을 때 여기 중도금 은행이 어디냐라고 사실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체크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체크할 필요성도 분명히 대부분 좀 좋거나 우량하거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다 2금융권으로 가서 그런 안 그래도 신용등급이 조금 떨어져 갖고 안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이게 잔금 대출도 영향을 미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로 나타버릴 수 요즘 있어요. 같이 대출이 조금 잘 안 되는 시기라면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 그게 좀 네. 치명적으로 나타나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라 그러면 조금 사전에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다 내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잔금을 준비를 하게 되면 잔금 같은 경우는 기왕에 잔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를 취급해 봤던 데가 좋아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군락이 있잖아요. 네. 문정동, 성수, 영등포, 네. 구로가산, 강서, 안양, 군포 뭐 이런 쪽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모여 있는 쪽에 시중은행들 네. 여기 은행들은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잘 알죠. 지식산업센터가 대출이 뭐 기본 담보대출이 70%가 된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훨씬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일반 시중 서울 뭐 종로 쪽에 가갖고 지식산업센터 대출 받는다고 나 여기서 잔금 대출 좀 해달라 그러면 아예 몰라요 내용을. 그다음에 이게 기업 대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일 처리가 편하기 때문에 네.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받고 그래서 잔금 준비를 하고 진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중진공인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또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입주 심사를 해야 돼요.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다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산업단지는 그걸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야만 실질적으로 등기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그 부분 산업단지에다가 산업단지 안 같으면 네.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참 이게 이제 편법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50%가 감면이에요. 네.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잖아요. 네. 임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예 취득세를 처음부터 4.6%를 다 납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일단 감면을 받고 나중에 임대를 맞추고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좀 편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내버리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잔금 치르고 임대 사업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임대를 해도 큰 프로세스상 일반 부동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입주를 해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입주하실 수 있고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임대를 줄 거니까 네.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공실 상태로 놓을 것인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간혹 가다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이제 그 해지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한 사례고 어려운 사례고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요. 계약금이 들어갔고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지가 안 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용등급이 안 된다거나 상황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잔금을 치를 수 없어서 뭐 해지를 해달라거나 안 그러면 주변이 뭐 임대가 안 맞춰져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눈에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금을 못 치르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해지 자체가 이렇게 쉬운 거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똑같죠. 같아요. 어차피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파트 짓는 거하고 지식산업센터 짓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도금까지 들어가면 쉬운 거는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 속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거의 이제 일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 되는 종류로 안 되는 것이 더 안 되는 종류를
버는 게 좀 더 빨라요. 네. 안 되는 이유가 무역, 도소매 유통, 건설회사, 보험 쪽, 교육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쪽도 안 되고 세무회계나 뭐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런 업종들만 빼고 일반 사무실에 쓸 수 있는 뭐 제조 기반, IT 업체, 정보통신 업체들은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 쪽, 뭐 아니면은 뭐 디자인 쪽, 뭐 이런 쪽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가장 편하게 쉽게 사업자 등록증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거의 대다수 되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아까 몇 가지 그런 종류들만 빼고는 지식산업시장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 되는데 몇 가지 업종만 좀 유수 있게 봐라. 뭐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그동안 이제 주식산업센터 경험하시면서 나름대로 본인도 투자하셨죠. 네, 투자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는 건 알겠고 나름대로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나는 그때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했더니 꽤 괜찮았어. 라고 뭐 할 만한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잘난 체를 좀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6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하면서 네. 이제 큰 돈을 2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2번을 벌었는데 한 번은 리먼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분양이 어려웠던 그 시점에 오히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말씀하시는 거죠? 금융이 근데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미분양 사태 있을 때 네네. 그때 큰 돈을 벌었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정확히 1년 전부터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고 이 2번의 큰 돈을 벌었던 케이스가 뭐냐면 네. 정상적인 케이스 저는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게 이런 시장 같으면 큰 돈을 못 벌죠. 볼 수가 없죠. 그때 되면 이제 분양이 어려워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분양 수수료를 많이 주고 웃돈을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은 사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시절에 사는 게 더 좋다? 그럼요. 사는 사람도 최고의 시절이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지금 다 지식산업센터가 좋다고들 그랬을 거예요. 네. 뭐 누구는 어디 가서 얼마 벌었다, 얼마 피를 얼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불과 딱 1년 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러지 않았어요. 1년 전에 입주를 앞둔 건물들이 분양이 다 안 돼서 미분양 사태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 틀로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세대가 비슷하고 네. 리먼을 겪고 네. IMF도 겪은 세대다 보니까 맥락이 비슷하시잖아요. 네. 리먼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 미분양 물건들이 2011, 12, 13, 14, 15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1, 12, 13, 14 이 정도까지 그 미분양 잔량 물량들이 그때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난 상태인데 그때 신규 공급은 없죠. 스타트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다시 스타트한 지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게 작년? 그러게 다시 공급이 시작되었던 때가 미분양이 최소가 되고 그 미분양이 없어지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했지. 15년부터 시작됐어요. 15, 16, 17, 18, 19까지 15, 16, 17, 18, 19 15, 16만 하더라도 이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올라가니까 분양 굉장히 어려웠죠. 거기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정동이잖아요. 15, 16이 네. 문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 계속 공급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17, 18, 19 이 정도 갈 때 공급이 급압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안 나오다가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정체되기가 시작했는데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다 받아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나죠. 16, 17, 18 19까지 분양이 잘 되고 19년도에 분양 오픈을 딱 연 그 현장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얼음이었습니다. 15, 16, 17, 18, 19까지 갔다가 완전히 얼음위에서 분양이 안 되는 미분양 사태가 생겼어요. 이 물건들이 20년 작년 하반기, 이 작년 하반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물이었죠. 네. 이 분양들이 분양이 안 됐다니까요. 실제 이미 시장에서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 시그널은 지금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시장이에요. 바로. 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건물은 다 올려놨는데 분양이 안 돼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싸게 팔았.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야 된다니까요.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막 10%, 15%씩 만약에 할인 분양 해준다고 쳐봐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될 일이지. 그렇죠. 그때 18, 19년도에 분양했던 700만 원, 800만 원대 요 정도 분양가들이 10%, 15%를 할인해서 분양을 했다니까요. 그 물건을 산 사람들, 그 물건을 제가 이제 전체로 통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분양시키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산 사람부터 10%, 15%씩 싸게 사고 서로 다 좋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됐죠. 그 뒤로 시장이 갑자기 일반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때 미분양 물건들이 싹 사라진 거겠네요. 정리돼 버렸죠. 싹 전부 다 정리가 돼 버렸죠. 근데 그 시그널이 저는 있었다고 봤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계속 이제 힘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어? 봤더니 주택을 투자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네. 이게 주거 쪽으로 아예 투자를 아예 막아버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본 곳이 지식산업센터로 와버렸네.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돈을 벌었네. 뭐야 이거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생긴 거죠.